어르신 여러분,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은정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제가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베인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같이 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혼자 외롭게 있지 말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짐을 정리하고 시골집 문을 잠그고 한 손에는 여행 가방, 한 손에는 남편의 유골함을 들고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날, 며느리 세진은 문을 딱 15초만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가방을 들고 땀을 닦고 물도 따라 마셨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피곤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웃으며 다가가서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어깨 너머로 쳐다보며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요리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 집엔 도우미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가위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고 나이도 많으니 져줘야지.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그릇 하나하나를 씻고 냄비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애호박국을 끓이고 메기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기현,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는데 세진은 식사 도중에 그릇을 밀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너무 나고 호박은 덜 익었어요.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기현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반찬 하나 집어주는 것도 변호해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첫 번째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방에서 자면 되니? 세진은 고개를 들고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방은 다 찼고 세탁실이 비어 있어요. 세탁실. 1층에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작은 돗자리를 펴고 차가운 바닥에 임시로 베개를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베개 주머니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가 더 이상 엄마도 어머니도 가족도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남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 가서 아침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신선한 고기, 푸른 채소, 토종 계란을 골라서 집에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피단죽, 바삭한 토스트, 따뜻한 두유를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식사를 권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세진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식탁을 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당신 집인 줄 아세요? 누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기현은 또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1회, 음식 엎어짐. 2회, 부엌에서 쫓겨남. 3회, 세탁실에서 잠.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도 북을 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저는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참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5번째,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쫓아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세요. 저는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던 걸 똑똑히 기억합니다. 갓 10개월 된 손자를 안고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였습니다. 세진은 거실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다리는 소파에 올려놓고 자기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고 달래며 자장가도 불러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자 저는 아이를 요람에 내려놓으려 했는데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아이를 안으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엄마로서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내 아이를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골로 돌아가세요. 여기 아무도 당신 필요 없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아픈 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들 기현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기현아, 엄마가 이렇게 쫓겨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저를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엄마.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심장은 조각조각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까지 나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문 손잡이에 올리는 순간 위층에서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길고 크게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세진은 자고 있었고 아이는 요람에서 얼굴이 벌개져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날 수 없다는 걸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떠나면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탁실로 돌아가 오래된 장롱을 열고 낡은 비닐에 쌓인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소유자 이름이 X, 바로 저 혼자였습니다. 기현도 세진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접어 여행 가방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어 썼습니다. 4회, 손자 안기 금지. 5회, 대놓고 쫓겨남. 저는 손을 떨며 썼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불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타오르진 않았지만 곧 불길이 번질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시장에 나가 하얀 연꽃 한 다발을 샀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제단 위에 올려두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는 내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해요. 하지만 맹세해요. 내가 절대로 저 아이가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빼앗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내 평생 빼앗다 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말했다. 그날 오후 나는 또 다시 모욕을 당했다. 아직 바닥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세진이 걸레질한 물이 담긴 대야를 내 다리에 쏟아붓고 소리쳤다. 멍청한 늙은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시골로 돌아가서 죽어버려. 기현이 달려나왔지만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입을 열듯 하다가 다시 다물며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웃었다. 수년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가볍고도 섬뜩한 미소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등기권리증을 꺼내 천가방에 넣고 꼭 껴안았다. 그날 저녁 나는 옛 친구 명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숙아, 내일 시간 괜찮니? 집문서 관련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묻는다. 또 무슨 일이에요, 언니? 나는 대답했다.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이제야 내가 아들 이름을 상속권에서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나서. 그리고 내 마음속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나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어 한다면 나는 나가겠다. 하지만 반드시 알게 할 거다. 아무도 엄마를 엄마가 세운 집에서 쫓아낼 권리는 없다는 것을. 언제가 모든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천가방에 등기권리증을 넣고 긴 소매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마치 장을 보러 가는 척 집을 나섰다. 하지만 사실은 택시를 타고 명숙 씨가 있는 공증 사무실로 바로 갔다. 들어서자마자 마스크를 벗으니 명숙 씨가 나를 보고 놀랐다. 은정 언니 너무 야위셨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만큼 야위진 않았지. 나는 등기권리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착하게 말했다. 전체 서류를 다시 만들고 싶어. 기현이의 상속권을 완전히 없애고 나 혼자만 이름을 올릴 거야. 최대한 빨리. 명숙 씨가 잠시 머뭇거렸다. 언니,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들이. 나는 말을 잘랐다.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가 며느리에게 5번이나 쫓겨나고 뺨 1번 맞고 계단에서 굴러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아이가 무슨 아들이야. 나는 남편이 예전에 손수 쓴 유언장도 꺼내 건넸다. 명숙 씨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바로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할게요. 앞으로 누구든 소유권을 가지려면 언니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해요. 나는 서명했다. 한자 한자 칼로 마음을 새기듯 힘주어 썼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제 내 마음은 단단해졌으니까.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새 등기권리증을 집에 가져왔다. 대문에 들어서니 세진이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고 아이는 혼자 요람해서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세진은 놀라서 돌아보며 소리쳤다. 아직도 안 갔어요? 장 보러 간다더니 반나절이나 걸리네?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 집문서 다시 만들고 왔다. 세진이 찡그리며 말했다. 무슨 문서요? 등기권리증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등기권리증. 하지만 이번엔 이름이 하나뿐이야. 내 아들 이름도 없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없어.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나는 조용히 아이를 요람에 내려놓고 온 가족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야.
문서는 한 번도 명의가 바뀐 적 없어. 원래는 기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 세진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일부러 우리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나한테 5번이나 쫓아내려 했잖아. 나는 참았지만 노인이란 이유로 내가 계속 짓밟을 수 있는 돌덩이는 아니야. 세진이 달려들려 했지만 기현이 말렸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봤지? 내가 옹호하던 아내가 이제는 내 엄마까지 때리려고 해. 그리고 넌? 늘 그렇듯이 침묵했지. 기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가방에 등기권리증을 넣어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는 브래지어 안주머니에 안전핀으로 고정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다. 생선조림, 새콤한 국, 삶은 고기, 김치. 마치 남편과 함께 살던 옛날처럼. 온 가족을 불러 밥을 먹자고 했고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다. 식사 중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내쫓으려 하면 너희 모두를 길거리로 내쫓을 거다. 세진이 소리쳤다.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진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 수억짜리 집의 등기권리증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버릇없는 며느리일 뿐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여기서 살 권리도 없어.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기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손주는 울었고 세진은 밥그릇을 바닥에 내리치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깨진 밥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들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다. 며칠 뒤 세진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등기권리증을 바꾼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세진이 더 심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아침 나는 계단을 닦고 있었다. 한 손엔 걸레가 들려 있었고 세진이 위층에서 내려오며 손엔 스무디 컵을 들고 있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서며 공손히 말했다. 천천히 내려와. 계단이 아직 젖어 있어. 세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 아무 말 없이 발로 걸레대를 슬쩍 밀었다. 걸레대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며 나는 미끄러졌다.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몸이 계단 3번째 턱에 세게 부딪혔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무릎이 저리고 오른팔이 찢어질 듯 아팠다. 세진은 나를 쳐다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스무디를 한 모금 마시고 얼음물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늙어서 잘난 척하더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 10분이 지나서야 나는 더듬더듬 기어서 일어났다. 손에는 피가 맺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상처를 씻고 그동안 여러 번 당해 미리 준비해둔 밴드를 꺼냈다. 그날 하루 종일 기현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내가 절뚝거리며 걷는 걸 보고는 그냥 곁눈질만 하고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이해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당에서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잠그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아침에 세진이 한 말을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 나는 그 파일을 저장하고 이름을 붙였다. 증거 4분. 나는 책장에 몰래 설치한 미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영상과 녹음 파일을 상우 변호사에게 보안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저는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저 대신 행동해 주세요. 상우 변호사는 짧게 답했다. 이해했습니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이 짓밟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 게임은 이제 인내가 아니라 시간과 지능, 그리고 끈기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남편과 함께 개설했던 은행으로 갔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적금 통장을 찾아 수십 년간 모은 돈을 전부 회수했다. 나는 그 돈을 내 이름으로 된 새 계좌에 모두 이체했다. 비밀번호와 ATM 카드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또 다른 은행으로 갔다. 그곳은 세진이 전화로 담보 서류를 제출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엿들은 곳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직접 물었다. 저기, 혹시 기현 씨가 압구정동 집담보 서류를 제출한 적 있나요? 직원이 확인한 후 대답했다. 네, 제출하셨지만 원본 서류가 부족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더 이상 완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은 이제 서류 제출자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번 주 내로 확인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은행을 나섰다. 더 이상 흔들리지도 눈물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세진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마 무슨 서류를 제출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들어가 금고를 열고 새 등기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이걸 담보로 잡으려고 그녀가 놀라며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새 등기권리증 사본을 하나 더 꺼내 하단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여주며 천천히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소유야. 그 누구도 내 아들조차 권리가 없어. 세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기현이 임시거주 중에 이름 올렸고 전기, 수도, 인터넷도 다 등록했어. 그런데 지금 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빌라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합법적 거주 자격이 없는 2명, 기현과 세진의 모든 서비스 사용 권한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동시에 공증된 거주권 회수 신청서를 법적 절차에 맞게 제출했다. 관리사무소는 요청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기한을 정했다. 3일 후 2사람이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 나는 협박하지 않았다. 나는 명령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명확히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밥을 짓지 않았다. 대신 차를 끓여 작은 잔에 따라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정말 지쳤어. 하지만 약속할게. 딱 3일만 더. 그 후엔 이 집이 다시 평온해질 거야. 내 마음속에서 시계가 울렸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다는 걸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준 3일 중 첫날이었다. 세진은 여전히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며 아무 일도 없는 듯 의자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수리공 부를 거니까 집 어지럽히지 마.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불러도 돼. 하지만 명심해.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그녀가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노망난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독하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원본 등기권리증, 남편의 자필 유언장 사본, 거주권 회수 공증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내 계획은 거의 완성되었다. 오후에는 남편의 옛 변호사 상우 씨를 만나러 차를 타고 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나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해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럽네요. 나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걸 집행관실로 보내주세요. 강제 집행은 필요 없습니다. 법적 효력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번 주 수요일 그들이 공식적으로 거주권을 잃게 하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행동만 남았다. 집에 돌아오니 기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나를 보며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똑바로 섰다. 무슨 얘기 하고 싶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우리 쫓아낼 거야? 나는 되물었다. 너희가 엄마를 쫓아낸 게 5번이야. 기억 안 나니? 그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마음이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내가 미안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 곳을 잃을까 두려워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난 엄마 아들이잖아.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엄마에게 아들은 엄마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뿐이야. 넌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 편에 섰지? 그날 밤 나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순자 이모에게 전화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집 일을 도와주던 분이다. 나는 두 사람이 떠난 뒤 집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수요일 아침에 꼭 오세요. 집이 예전처럼 깨끗해졌으면 해요. 순자 이모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 집 식구들 다 내쫓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쫓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되찾는 거죠. 화요일 아침. 나는 공식 통보문 2장을 인쇄해 액자에 넣고 입구에 걸었다. A23번지 주택은 현재 은정씨 단독 소유입니다. 모든 거주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없고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9월 5일부터 72시간 후에 거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는 세진이 자주 사진을 찍으며 인생샷을 남기는 그 자리에 정확히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이 보게 하려고, 그것이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날 오후 그녀는 정말로 미쳐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이러는 거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상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내가 그녀와 마주하는 장면을 바로 비췄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진 씨, 당신의 모든 거주권은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저희는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진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식을 길거리로 내모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군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원망도 없이 그저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내몬 적 없어. 바로 너희들이 이 집에서 엄마를 17번이나 내쫓았지. 나는 그저 빼앗긴 걸 되찾는 것뿐이야. 기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어쩌면 인생 처음으로 그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식탁에 앉아 혼자서 흰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고 춥고 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이 있고 강한 침묵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그들의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 아침 5시에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 온 뒤 아침에 상쾌한 공기가 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 현관 앞에 앉아 첫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마지막 기한입니다. 나는 연보라색 바지 저고리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리고 거울 속 내 얼굴에는 폭풍 후의 평온이 비쳤습니다. 아침 7시, 기현과 세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10시에 집행관이 와서 처리할 겁니다. 짐을 싸서 나가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8시, 위층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세진이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내 앞 세 계단 위에서 멈춰서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 만족하냐?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이긴 게 아니야. 그저 공정함이 돌아온 것뿐이야.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독한 여자 같으니. 나라면 이런 수치에 목을 매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원망도 없이 오직 연민만 있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철없는 자식들 때문에 목을 맬 생각은 없어. 기현은 그녀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캐리어를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막지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각 9시 반, 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왔고 그 뒤를 민사집행관 2명이 서류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저는 태호입니다. 거주권 강제집행 공무원입니다. 은정님 요청에 따라 기한에 맞춰 현장에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대조 후 서명하고 안으로 들어와 알렸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거주자는 30분 이내에 군회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현을 향해 낮게 소리쳤습니다. 뭐라도 좀 말해봐. 기현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이제 끝이야. 나는 서 있던 자리를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올라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짐 옮기는 차는 내가 불렀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깔끔하게 나가. 질질 끌려 나가지 말고. 10분 후, 2사람은 3개의 캐리어와 2개의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도 뒤돌아보는 눈길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소리였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한 곡의 음악처럼 평온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벽에 붙여둔 안내문을 떼어냈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 차를 우려 한 잔을 따라 남편의 재단에 올렸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그 사람들 갔어. 나는 익숙한 나탄 의자에 앉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설도, 그릇 깨는 소리도, 멸시하는 시선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오래된 시계, 그리고 옛날처럼 평화로운 아침만 남았습니다. 손자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세진이 데려갔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언젠가 그 아이는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 아이는 자라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악하지도, 독하지도, 이기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저 한때 벼랑 끝에 몰렸던 여자였고 다시 일어섰을 뿐임을.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몇 년간 내 가슴을 짓눌렀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오래된 가사도우미 순자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둘러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제 집이 정말 조용하네요. 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차 한잔 하자.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두 늙은 여자가 따뜻한 차 한 잔과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하이힐 소리도 화난 듯 쾅 닫는 문 소리도 없습니다. 언니, 힘들지 않았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17번이나 내가 쫓겨났는데 딱 한 번만 내가 제대로 쫓아내면 됐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더 따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어나 함께 먼지를 닦고 가구를 정돈하고 오래된 커튼을 떼어내 세탁했습니다. 거실장 구석에서 기현과 세진의 결혼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뒷마당에 나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엄마를 집에서 수차례 쫓아낸 사람과 결혼한 날의 사진을 어머니가 간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 단 한 문장. 두고 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굳이 추측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을 캡처해서 상호 변호사에게 바로 보냈어요. 저장해두고 필요하면 처리하라고요. 상호 씨가 답장했어요. 저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단지 처음부터 제 것이어야 했던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저녁에 저는 기현과 세진의 옛방 문을 열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싸구려 향수와 로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 환기를 시킨 다음 정리를 시작했어요. 서랍 하나하나, 책장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들을 모았어요. 신용카드 영수증, 빈 화장품 상자, 빠르게 부자 되는 법, 책들. 전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오직 한 가지만 남겼어요. 제 아이가 12살 때 읽었던 만화책, 기현 6A 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한때 점수가 나빠서 엄마 품에 안겨 울던 아이가 지금은 아내가 무서워 엄마에게 등을 돌린 남자가 되었네요. 저는 만화책을 따로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내일 저는 그 방을 서재로 만들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요. 그날 밤 저는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말린 새우로 끓인 배추국, 생선구이, 삶은 공심채. 순자 씨가 함께 식사했어요.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오직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천천히 밥을 씹는 소리만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에 소리 지르는 사람 없이 밥을 먹네요. 순자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그래, 정말 오래됐지? 라고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날 밤엔 달이 떴어요. 달빛이 지붕 위로 내려앉아 위로의 말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이미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어요. 17번째, 공개적으로 쫓겨남. 18번째, 집을 되찾음. 그 밑에 빨간 줄을 그었어요. 상호와 또 한 번, 저는 한 줄을 더 썼어요. 9월 10일, 집이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돌아옴. 저는 수첩을 접어 서랍에 넣고 예전 기억들처럼 잠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엔 행복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내일 저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시작할 거라고요.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하루하루, 한숨 한숨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고, 누가 문을 두드리며 밥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끌끌거리는 슬리퍼 소리도, 쾅 닫히는 방문 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정원 박새 소리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심었던 레몬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가지를 뻗고 있었어요. 푸른 잎, 하얀 꽃, 작고 노랗게 익어가는 열매 몇 개, 저는 손을 뻗어 하나를 만져봤어요. 마음이 이슬처럼 가벼웠어요. 10년 만에 저는 제 집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차를 우려서 서재로 들어갔어요. 기현 부부의 옛방을 막 고쳐 만든 공간이에요. 새 베이지색 커튼, 나무 향이 나는 책장, 작은 책상 구석엔 하얀 연꽃이 꽂힌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엔 단 한 가지, 남편이 예전에 써준 손편지만 올려두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지칠 때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저는 한 줄 한 줄 다시 읽으며 눈물이 바랜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눈물을 닦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제 아들 기현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이 꺼지자 그가 보낸 메시지를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 지금 하숙집에 있어요. 몇 가지 짐 가지러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답장했어요. 혼자 와라. 엄마가 문 열어줄게.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다. 1시간 후, 그가 왔어요. 더 야위고,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멍했어요. 세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도 누르지 못했어요. 저는 CCTV로 그를 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조용히 따라와서 곧장 옛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서랍 여는 소리, 서랍장 여는 소리, 짐 싸는 소리를 들었어요. 약 10분 후, 그는 낡은 배낭을 안고 내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너는 해주지 않았어. 엄마가 쫓겨나고, 욕먹고, 계단에서 굴러도 너는 다 봤지.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너무 늦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 다온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 손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다온이를 잊은 적 없어. 하지만 지금은 엄마랑 있고 내 아내는 절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할머니가 다온이 보고 싶으면 데려올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고 그는 밖으로 나갔어요. 대문이 닫혔지만 이번엔 쾅 소리가 없었어요. 오직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작은 녹음기로 세진의 욕설과 고함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고통을 되새기려고 튼 게 아니에요. 다시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들은 거예요. 내일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갱신할 거예요. 기현의 이름을 주소지에서 완전히 삭제할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남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도 쓸 거예요. 그 안엔 단 한 사람, 다온이에게만 이 집을 남길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온다면요.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선의도 배신할 준비가 된 사람에겐 조건 없이 줄 수 없다는 걸.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욕설, 물건 부서지는 소리, 며느리의 이 늙은이 아직도 안 죽었어 라는 소리에 깨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저는 이겼어요. 눈물이 아니라 한때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겼던 여자의 냉정함과 강인함으로요. 사흘 후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기현의 이름을 주민등록등본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분이 친아드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름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장은 단호하게 찍혔다. 그 소리는 10여 년 넘게 이어진 판결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동사무소를 나와 나는 잠시 걸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흰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스쳤다. 내 마음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함만 느껴졌다. 나는 골목 입구의 작은 팥빙수 가게에 멈춰 섰다. 젊었을 때처럼 연꽃 팥빙수 한 그릇을 시켰다. 팥빙수 맛은 맑고 달콤하며 내가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시절, 아이가 팥빙수를 먹고 싶어해 주머니를 뒤져 딱 2,000원을 꺼내 작은 그릇 하나를 사줬던 그때와 똑같았다. 지금도 같은 맛이지만 마주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방을 정리했다. 창가에 작은 나탄 의자를 하나 더 두었다. 옆에는 막 피어난 흰난초 화분이 있다. 나는 앉아 모욕받고 쫓겨나고 무시당했던 일들을 적어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썼다. 9월 13일, 원안의 기록을 끝낸다. 그리고 나는 노트를 부엌으로 가져가 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태웠다. 종이 조각들이 타오르며 말려 올라가고 결국 재로 변했다. 나는 재를 철쟁반에 담아 뒷마당 레몬나무 밑에 뿌렸다. 모든 원한과 눈물은 이제 땅속에 남겨두기로 했다. 남은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다. 저녁이 되어 순자가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그녀가 나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결말이 제일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진짜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안으로 들어와 대문을 닫았다. 집에는 나와 작은 방만 남았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기현에게서도, 세진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메시지는 없었다. 그것도 괜찮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어제 써둔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나, 은정, 1956년생, 전 재산을 남긴다. A23번 집, 870만 원짜리 예금 통장,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내 유일한 손자 기현민, 다온이라 부르는 아이에게 남긴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엄마에게 망가지지 않고 스스로 할머니를 찾아올 줄 안다면 나는 서명하고 접어서 봉투에 넣고 빨간 밀랍으로 봉인했다. 봉투 거대는 단 한 줄만 썼다. 직계 손자,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열 것. 나는 편지를 금고에 등기권리증 옆에 넣고 잠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여는 일이었다. 나는 작은 화이트보드를 꺼내고 순자에게서 헌책을 몇 권 빌려 아이들에게 글씨 쓰기와 간단한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매일 2번,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씩. 아이들은 나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다가 욕만 먹던 날들은 없었다. 멸시의 눈길도 신랄한 말도 사라졌다. 오직 아이들 웃음소리와 칠판에 분필 긁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이혼했어. 다온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손이 가볍게 떨렸다. 5분 후 나는 답장을 보냈다. 애만 데려와라. 너는 대문 밖에 있어라. 그날은 토요일, 맑은 날이었다. 나는 간단히 점심을 준비했다. 흰쌀밥, 아마란스 나물국에 말린 새우, 그리고 다온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강황을 넣은 민물고기 조림. 정확히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카메라를 켰다. 기현이 밖에 서 있고 손엔 이제 5살이 다 된 아이가 잡혀 있다. 더 말랐고 눈이 크고 머리는 짧게 잘랐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어릴 적 기현과 똑같았다. 멍한 얼굴, 순한 눈, 나는 대문을 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현을 짧게 한 번 보고 아이에게 고개를 숙여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수줍게, 다온이요. 누구 만나고 싶어? 할머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와라. 기현이 따라 들어오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분명히 말했지. 애만. 기현은 망설이며 눈이 빨개졌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문 밖에 섰다. 나는 다온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우리 집 너무 예뻐요. 좋은 냄새도 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막 청소했단다. 이제 밥 먹자. 두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이는 맛있게 먹으며 생선을 집고 국을 한 숟갈씩 떠먹었다. 나는 눈이 흐려졌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식사 후 나는 아이를 데리고 책방으로 올라갔다. 아이는 난초 화분과 작은 나무 책상, 그리고 창가에 라탄 의자에 달려갔다. 할머니, 이 의자는 누구 앉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착한 사람이 앉는 거란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에 앉았다. 얌전히, 뛰지 않고.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책장에 있던 오래된 만화책 한 권을 꺼냈다. 바로 기현 6회 입안이라고 적힌
내가 보관해 두었던 책이다. 이거 줄게. 내 아빠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야. 다온은 책을 펼치며 눈을 반짝였다. 아빠도 어릴 때 할머니처럼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내 아빠도 참 착했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이 머릿속에 원망이나 증오를 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직 가장 아름다운 것만을 이야기했다. 해질 무렵 나는 아이를 데리고 대문으로 나갔다. 기현은 여전히 밖에 서 있었다. 물병을 들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다. 엄마, 얘 착하지? 나는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때보다 훨씬 착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눈이 빨개졌다. 엄마, 나 이제 이혼했어.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만 남았어.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물었다. 너 다시 여기서 살 생각이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감히 못해. 하지만 엄마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을 갚을 수 있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겪는 걸 묵묵히 지켜본 걸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정말 잘못을 갚고 싶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라. 기현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나는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숙여 조용히 말했다. 매주 할머니랑 놀러 오고 싶니?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고 싶어요. 나는 일어나 대문을 열어 두 부자가 나가게 했다. 가기 전 기현이 망설이며 다시 돌아봤다. 엄마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말했어요. 무엇이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다시 붙여도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만약 충분히 잘 살아간다면 엄마는 그것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도록 둘 거야. 저는 대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예전 줄을 지웠어요. 착해질 때만 열 것. 새로운 줄로 바꿨어요. 잘못을 고칠 줄 알 때만 열 것. 다온이가 처음 놀러 온 지 일주일 후 다시 왔어요. 이번엔 기현이 다온이를 더 일찍 데려왔어요. 여전히 대문 밖에 서 있고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제가 대문을 열자 다온이가 달려들어오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 이야기책 가지고 왔어요. 다온이는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만화책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이렇게 책을 아끼는 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야. 기현은 밖에 서서 대문 옆 작은 나무 탁자에 음식 봉투를 올려두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몇 개 샀어요. 여기 둘게요.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다온이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다온이는 곧장 서재로 달려가 예전 그 의자에 앉아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음식 봉투를 주었어요. 그 안에는 쏨, 타마린드, 사탕, 녹두 과자, 그리고 예전에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쓰던 바로 그 종류의 피쉬소스 한 병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부엌에 두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기현이 잘못을 고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뢰에 금이 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다온이가 밥을 다 먹고 저에게 정원에 내려가 레몬꽃을 따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온이를 데리고 나가 작은 꽃봉오리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조심히 따라고 일렀어요. 다온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향기롭죠? 저는 다온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봤으니까. 내가 배우는 것처럼.
다온이는 활짝 웃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한때 엄마를 무척 사랑했던 아이의 모습을 다시 보았어요. 한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아이요. 그날 저녁 기현이 데리러 왔을 때 저는 그를 불렀어요. 잠깐만. 저는 들어가서 작은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기현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몇 개와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자동차 몇 대가 있었어요. 이건 다온이 주려고 남겨둔 거야. 다음에 꼭 가져가서 갖고 놀게 해. 기현은 감동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다온이 매주 한 번 데려와도 돼요? 저는 기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세진이든 누가 다온이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보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기현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기현은 허리 숙여 인사하고 다온이 손을 잡고 갔어요. 다온이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제가 이야기 해줄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기다릴게. 대문이 다시 닫혔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굳게 닫히지 않았어요. 틈이 하나 생겼어요. 기현이 아니라 다온이를 위한 틈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를 켜고 가을은 그대에게라는 음악을 들었어요. 저는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옷을 하나하나 개고 옷장을 정리했어요. 마치 뭔가 새로울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해요.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손주에 대한 사랑이겠지요. 일요일 아침,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 흰죽과 소금에 절인 오리알을 준비했어요. 정각 8시에 초인종이 울리고 다온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기현이 없이 젊은 여성이 다온이를 데려왔어요. 기현과 같은 하숙집에 사는 분으로 마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기현 씨가 저더러 아이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취업 면접 가야 해서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다온이를 집에 들여보내며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니? 다온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림 그릴래요. 할머니 색종이 있어요? 저는 서랍에서 그림 종이와 오래된 색연필을 꺼내 주었어요. 다온이는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가끔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색 좋아해요? 저는 말했어요. 할머니는 하늘색이 좋아. 다온이는 바로 말했어요. 저는 지붕이 파란 집 그릴게요. 방 안에는 연필 긁는 소리와 아이가 조용히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며 다온이를 지켜봤어요. 얼굴 표정 하나, 색칠이 삐뚤어질 때 찡그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점심이 되어 밥을 내왔어요. 오늘은 계란 넣은 돼지고기 조림과 단호박국이었어요. 다온이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어제 아빠가 저를 공원에 데려갔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저를 혼내지 못하게 한대요. 앞으로 아빠가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래요. 저는 손을 멈추고 다온이를 바라봤어요. 엄마랑 아직 같이 살아? 다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엄마는 다른 방에 있어요. 아빠가 곧 따로 나갈 거래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다온이는 할아버지 방에서 낮잠을 잤어요.
이제 그 방은 다온이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다온이는 베개를 안고 고양이처럼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어요. 정확히 오후 3시, 기현이 혼자 다온이를 데리러 왔어요. 낡은 셔츠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자 예전보다 훨씬 공손하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물었어요. 일자리는 어떻게 됐니? 기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채식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돼요. 이제 세진이랑은 안 살고 따로 방 얻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그런데 기현이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엄마가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지 엄마가 할머니를 뵙게만 해주신다면 어떤 삶도 감수할게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널 용서하든 말든 그건 내가 진짜로 변하는지보다 중요하지 않아. 착한 말 한마디, 옳은 행동 하나, 그걸 꾸준히 해야 해. 잠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현은 눈에 눈물이 고여서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다온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저는 대문을 닫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그림 그릴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다온이는 파란 지붕의 집을 그렸다. 그 집엔 할머니가 있다. 아직 다온이는 모르지만 그 아이는 지금 할머니의 삶을 다시 그리고 있다. 무너짐에서 다정함으로. 저는 일기장을 접어 유언장 옆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용서는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온이라는 아이의 여린 손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있어요. 2달이 지나는 동안 다온이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한때 증오로 무거웠던 이 집에 이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나와 더 가까워졌고 자주 그림을 자랑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머니, 왜 머리가 다 하얗게 샜어요? 혹은 할머니, 슈퍼맨 알아요? 같은 순진한 질문을 하곤 했다. 나는 다 대답해 주었고 때로는 모르는 척하며 아이가 설명하는 걸 들었다. 아이는 마치 큰 비밀을 발견한 듯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뒤 아이가 내 옆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 나 이 얘기 해줄게요. 저번에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가 내가 나빠서 아빠가 할머니한테 쫓겨났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속상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잘못 말한 거라고 했어요. 아빠가 할머니는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걸 꼭 기억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느끼는 걸 믿어야 해. 할머니는 너만 사랑해.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뛰어놀러 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렸다. 나는 세진이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아직도 아이 머릿속에 해로운 것들을 심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기현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아이를 위해 과자를 들고 왔다. 앉아. 물어볼 게 있다. 그는 조용히 앉았고 나는 다온이가 한 말을 전하며 물었다. 알고 있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싸웠어요.
우리 같이 살지 않지만 엄마가 계속 아이를 만나서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못 막으면 내가 할 거야. 기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뭐 하려고요? 나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렸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면 내가 법원에 별도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 그는 당황해서 말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누가 아이 머릿속을 건드리면 절대 참지 않을 거야.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책임질게요.